우리가 아까 관리의 순환이라는 걸 이미 다 봤잖아요. 그거를 요 단원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파볼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 장에서 다시 배우긴 할 건데, 페이올이라는 이름 자체가 프랑스틱하게 생겼잖아요. 프랑스의 경영학자이신 분은 관리 과정론이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분은 기업의 활동을 뜯어본 거야. 기업의 활동을 뜯어봤더니 기업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6가지의 활동이 있더라. 그리고 그 6가지 활동 중에서 관리적 활동이라는 게 모든 활동의 기본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관리적 활동이 뭐냐? 이를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5단계, 그리고 통제의 내용이 다시 계획으로 피드백되는 요 과정이 관리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가 계획인 거죠. 미래 기업에서 발생할 각종의 문제를 예측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뭔가를 다 알고 있고, 아까도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페이올 선생님이 정의한 내용이 이런 거죠. 계획이라는 건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 개념하고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지문을 보면 계획 그려놓고서 이 지문을 써놓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이게 긴가민가 싶은 거여서 우리가 아까 보아왔던 계획도 되지만 이렇게 페이올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직화. 조직화는 계획 활동으로 수립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자원과 과업들을 할당하고 투입하는 일, 일과 돈을 연결시키는 일, 그걸 우리가 조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휘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진행되도록 하는 거. 계획을 생겼고 계획에 맞춰서 자원들을 다 매칭을 시켰어. 그러면 이제 일하시오라고 하는 게 지휘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렇게 애들이 일을 시작하세요라고 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계획을 실행하는 중에 뭔가 자원이 중복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보완, 조율하도록 하는 게 조정이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과정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죠. 계획과 비교해 봐서 차이를 분석하고 그걸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게 통제의 개념으로 페이올 선생님이 정리를 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페이올 선생님이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럼 5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더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플랜 두 C, 이거 많이 봤잖아요. 계획 세우고 실행한 다음에 실행의 결과를 다시 보는 거, 검토하는 거, 그게 통제인 거잖아요. 계획과 실행과 통제, 이렇게 3단계로 보는 경우도 있는 거고, 계획과 조직과 지휘, 통제, 이렇게 4단계,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4단계 사이클로 볼 수도 있고, 페이올 선생님처럼 5단계 사이클로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3단계냐, 4단계냐, 5단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라는 건 다 순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가 이제 관리의 순환 계획이었고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교양 원론하면서 주로 조금 깊게 봐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획하고 통제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계획에서부터 보면 계획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계획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조직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자연활동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계획을 왜 세우느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계획은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니까 그 변화에 따른 조직의 방향, 우리가 이렇게 변화한다. 그럼 변화하면 우리는 절로 간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외부 환경이 많이 변해도 우리는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통제, 아까 통제 맨 마지막 과정에서 계획하고의 갭, 차이를 분석하는 갭 어널리시스, 차이를 분석해서 그 차이를 어떻게, 목표가 높은 거야, 애들이 열심히 안 한 거야, 기술이 떨어진 거야, 뭐야? 분석하려고 하면, 통제를 하려고 하면 그 통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바로 계획인 거잖아요. 통제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낭비, 중복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경영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1, 2, 3, 4 있으니까 이렇게 1, 2, 3, 4 땡땡이 이게 보기가 3개, 4개, 5개 있다.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서 있다. 아, 이게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문제예요. 다음 중 경영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 써놓고 하나 다른 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로 이래요. 이거 말고 필요성이 없냐? 그런 건 아니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인 거고요. 여기 이제 필요성이 아닌 거고 대표적인 단점 같은 걸 써놓으니까 찾기는 쉬워요. 그렇게 경영계획을 세우면 가진 장점이 뭐냐? 일단 계획이 있다는 건, 생산량 100개라는 계획이 있다는 건 그게 바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계획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래서 이게 행동의 기준으로 작동해서 실수, 비용, 노력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계획하면 누가 몇 개 만들고 누가 몇 개 만들고 너는 물건 사오고 너는 갖다가 팔고 라는 게 일이 다 계획을 통해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일을 분배했으니까 이 분배한 과정을 통해서 권한, 책임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협업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게 권한과 책임을 분배시켜 놓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나는 거인 거거든요. 그러면 수직적, 수평적 말 안 듣고 막 우리 맨날 얘기하는 당나라 군대 되는 거잖아요. 왜? 정해진 규정과 절차 이런 게 없으니까. 계획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면 계획 세울 때 우리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를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경영계획의 또 다른 장점인 거고, 또 실행하던 중에 또 실행하고 난 다음에 계획 대비 실적, 이걸 아까 봤듯이 통제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으니까 계획의 수정 또는 계획의 평가 이런 게 용이한 장점. 다 경영 계획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경영 계획도 한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 계획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쉬운 분류죠. 기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이상의 장기 계획, 2, 3년짜리는 중기, 1년 이하는 단기. 이거는 뭐 이렇게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는 건 경영 계획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게 이렇게, 심지어 회계에서도 장기다라고 하면, 회계에서는 중기가 없으니까 장기다라고 하면 1년 이상짜리를 얘기하는 게 장기, 단기다라고 하면 1년 이하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회계에서 이 재무상태표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 중에서 장기 부채는 만기가 언제? 1년 이상? 이하? 이상. 단기 부채는 만기가 1년? 장단기 구분하는 건 다 1년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기간에 따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렵지 않아. 그건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내용에 따른 분류인 거죠.
내용에 따라 불려서 크게 이제 전략적인 계획, 전술적인 계획, 실천적인 계획, 그 다음에 대응적 계획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전략적 계획은 누가 세우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게 여기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략적인 계획은 최고경영층이 세우는 거죠. 뭐 하려고? 조직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자원 배분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정하는 게 전략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술적인 계획. 전술적인 계획 누가 정하겠어? 주로 중간 관리자들이 정하는 거죠. 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구체화된 행동 방침. 그걸 전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선 경영진에서는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천적인 계획인 거죠. 전술적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실행시키는 방침.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는 조금 다르게 대응적인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일을 하다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 그걸 대응적 계획. 시나리오 플래닝 같은 데서 A일 때는 이렇게 하고 B일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대응적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전략의 개념, 전략 전술의 개념이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전략, 전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 예를 들면 6.25 전쟁이 있어요. 6.25 전쟁의 목표는 뭐죠? 공산군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승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무슨 38도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전략적인 목표에 따라서 각종의 전투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에서도 전투하고, 백마고지에서 전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강화도에서도 전투를 하고, 각각의 전투들이 있어요. 이 각각의 전투를 승리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가 전술적인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전술적 계획들을 다 모아진 거, 더 큰 계획을 우리가 전략적 계획. 그래서 이렇게 핵도 개별 전투, 컴뱃을 이기는 데 쓰는 핵은 전술 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한 방에 나라 전체를 조져버릴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ICBM, 대륙간 인터컨티넨탈 밤 미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을 대륙을 넘어가는, 이거는 한 방 떨어지면 그냥 그 나라 끝나는 거인 거잖아요. 전략 핵인 거죠. 개별 전투를 이기는, 인사팀이 이기는 계획인 거냐, 전쟁에 대한 계획이냐, 회사 전체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인 거냐. 그래서 전략과 전술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그래서 전략이 큰 개념, 전술이 작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그게 헷갈려갖고 전략 전술의 위계가 헷갈려갖고 빤히 다 아는 건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경영 계획을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플러스 알파로 좀 얘기를 하면 요즘 실제 기업에서는 이런 거는 잘 안 씁니다. 이거 하는 대표적인 장기적 전략적인 계획이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비전인 겁니다. 기업의 미션 비전 해갖고 10년 후에 우리는 무슨 세계 3대 기업이 돼 있고 매출액은 3조를 할 거면서 막 5년 이상 10년짜리 계획들 비전 수립 작업, 옛날에는 진짜 막 몇 억씩 내면서 경영 컨설팅 받고 그런 일 대기업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더라? 해보니까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더라. 왜? 경영 환경이 너무 급속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장기 계획 잘 안 세웁니다. 회사에서도. 이것도 길다 이런 얘기 합니다. 많이 세웁니다. 그런 거, 그 정도 자, 계획 쪽이었고, 이제 통제 쪽의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통제라는 거, 아까 봤듯이 지휘 조정 통제할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경영 활동의 결과가 계획대로 됐는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거. 그걸 이제 통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뭘 검토하느냐? 그 검토한 내용들, 계획 대비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거. 그 결과는 다시 계획의 순환 반영시키게 된다. 그렇게 보는데, 통제라는 걸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 통제의 결과가 목표의 설정에도, 계획에도 반영을 하는 거고, 그 계획을 실천할 때도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통제 측정 결과를 갖고 보는 거고, 결과를 측정하는 거, 수정하는 거, 개선하는 거. 이 경영 관리의 전체 프로세스에 사실상 다 관여되는 거가 통제가 갖고 있는 주요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순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동시에 모든 경영 관리 과정에 속해 있는 게 경영 통제다라는 거인 거고요. 통제가 왜 필요하냐? 여정 얘기한 다 그 내용이긴 한데, 굳이 제가 이렇게 줄줄줄 써놓는 이유는 이거를 활자로 눈에 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결과적으로 다 지문이에요. 보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으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경영통제는 그럼 왜 필요하느냐? 경영의 환경, 상황 이런 게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계획하는 때 하고도 시간이 지나는데 경영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계획 시점하고 실행 시점하고도 경영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막 엊그저께 미국하고 관세 협정이 다행히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사업계획 세울 시점에는 관세 25%가 예고돼 있어. 25%로 경영계획을 세워놨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5%로 줄었어. 10%가 줄였어. 계속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점에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경영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거니까 통제 활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또 요즘에 맨날 얘기하지만 경영 환경의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이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계속 관리하고 통제하고 계속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는 거잖아. 통제의 필요성이 점점점 증대되는 거고요. 이 계획을 실행하면서 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통제라는 게 필요하다. 또 계획대로 각 조직원이 실행을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계획 대비 실행 정도를 파악해야 되니까 당연히 경영 통제를 필요하다. 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경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인 거고요. 경영 통제는 몇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단계. 일단 통제를 하려고 하면 성과가 측정이 돼 있어야죠. 성적표가 안 나오면 통제를 못 해. 근데 성적표를 실제 가보면은요, 회사 가보면 진짜 웃긴 건 뭐냐면 계획은 열심히 세워. 근데 측정을 잘 안 해놓습니다. 결과적으로 측정하는 건 매출액, 이익 요거 두 가지만 보고 있어. 근데 실제로 매출액, 이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측정 지표들의 종합적인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전께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일할 적에도 그 컨텐츠 사업본부장이 거기 여러 가지 사업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판이에요. 출판도 이게 서점에서 팔리는 책이 있고 대학에 팔리는 책이 있고 대학의 교수님한테 채택을 시켜야 되는 책들이 있고 막 이렇다고요. 그러면 대학에 토익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토익 교재를 채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편집 파트에서 좋은 책을 만든다, 좋은 저자를 섭외한다, 이것도 있지만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아주 제일 쉬운 마케팅. 아니 어쨌든 교수님을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지 않는데 교재가 주문 들러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하려고 하면 교수를 만나야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명 만났으면 요번 분기에는 일주일에 2명을 만나자. 아주 심플한, 우리가 교수를 100명을 만나면 뭐 2천만 원어치를 팔 수 있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럴 일 없겠지만 200명을 만나면 4천만 원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안 늘겠지만 2.5는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매출액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려면 중간에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측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고 이것만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 실제 경영을 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성과를 측정하는 거 중요하다. 측정이 1번입니다. 제가 맨날 컨설팅 가서 하는 얘기,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 부서의 실적을 1.5배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적표를, 실적을 딱 사무실 들어오면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놔라. 측정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도 시험을 안 보면 점수가 안 올라.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래서 시험 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측정해야 되는 거고. 그거가 아주 극명하게 운영되는 데가 어디죠? 요즘은 잘 안 그러면 옛날에. 그렇지,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문 쫙 열면 정면에 실적들 쫙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 건도 없어? 문 열고 못 들어갑니다. 도로 나와서 전화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하는 순간 성적이 올리게 돼 있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경영 통제를 하려면 일단 측정해야 되는 거고요. 측정이 됐으면 이제 이 측정 결과가 기준이 뭐야? 목표, 계획대의 목표인 거잖아. 목표와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3단계는 뭐야? 그러면 이제 갭이라는 게 발생을 할 거잖아요. 이 갭을 분석하는 거죠. 실제 성과와 목표와의 편차, 갭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래서 목표가 맞는 거야? 실력이 안 좋은 거야? 분석을 통해서 요걸 다시 다음번 기준에 반영하는 거로. 요게 경영 통제의 3단계라고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런 3단계로 측정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실제로 보면 자원의 투입에서 전환, 산출 모든 과정이 관리 감독의 대상. 이게 이제 기업의 시스템을 아까 봤듯이 인풋,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아웃풋. 요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 관리 감독의 대상이다. 그래서 경영 통제라는 게 마지막 최종 과정이지만 모든 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생산 일정, 품질, 원료, 재고 뭐 이런 생산활동의 통제, 인적 물적 자원, 정보 자원, 자원 투입의 통제, 인풋인 거죠. 자금의 조달, 운용, 자금 흐름 통제, 각종의 통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통제의 대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통제를 통제의 시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보면 시험에 누가 봐도 시험에 나오게 생겨 먹은 것들이 있어요.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에 이런 거를 일일이 시험에 내려 그러면 대빵 시험에 내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해봐야 보기 한 줄 정도로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렇지만 얘는 누가 봐도 시험 내기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영통제 시점에 따라 이게 아까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아웃풋 모든 시점의 통제는 다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풋하는 시점에 하는 걸 우리가 사전 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 통제라는 게 뭐냐? 목표와 예산의 검토, 이건 이제 계획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 생산의 상황으로 보면 원자재 검사 이게 재료 들어왔으면 이게 생산 아직 안 했잖아요. 생산하지 않았지만 좋은 재료가 들어왔는지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뽑았어. 일 시키기 전에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생산 들어가기 전에 얘가 생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 전에 투입 시점에 하는 통제가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또는 변환 시점에 하는 통제를 뭐라고 하느냐? 동시 통제라고 합니다. 그럼 생산하면서 요 과정에서 불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정이 한쪽에 밀려서 이쪽에서는 작업이 끝났는데 저쪽에서는 막 대기 타고 있어. 그럼 공정을 조정을 하고 저쪽에서 빵꾸 먼저 뚫어와 그 다음에 붙이자. 혹은 계획을 도저히 100개 못 만들겠네. 80개를 줄여라. 계획을 수정하는 거. 이런 게 다 생산하는 시점에서 하는 동시 통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산출 시점에 하는 통제를 사후 통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생산된 물건을 갖다가 품질이 어떻게 됐는지 다 팔고 나서 그래서 돈을 벌은 거야 안 벌은 거야 하고 재무 분석을 한 거거든.
또는 도대체 이거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든 거야. 그거는 다 생산이 끝나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비용 분석이라 이런 것들이 다 사후 통제, 산출 시점에 하는 통제의 개념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 보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회계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사후 통제잖아. 근데 우리가 성적표를 보고 회계를 보면 다 모든 지나간 것들의 내용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해서 내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업의 성과라는 걸 늘 회계 자료만 갖고 평가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과거 데이터 평가인 거다. 그래서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 과거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 중심의 평가로 바꿔야 된다. 라는 주장들이 경영학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다음에 배울 전략 단위에서 그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사전 통제, 동시 통제, 사후 통제, 투입 시점, 생산하는 시점, 그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산출된 시점에 각각에 하는 통제인 거다. 그 정도 비교해 놓은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영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영 환경이 계속 변한다, 혹은 빨리 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영 환경이라는 게 우리의 경영 실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경영의 환경이라는 건 그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개념에서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기업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게 있죠. 이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시스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가 이래요.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모여서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집합체, 이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따 복잡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저라는 사람, 이 하나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면 이근필이라는 이 시스템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죠? 이 이근필을 구성하는 각각의 시스템들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이근필의 생명을 유지, 존속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목적을 가지고 저 안에 저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시스템을 가만히 보면 이근필이라는 전체의 시스템은 각각의 부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감각에 관련된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오감,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런 인지 시스템들이 있는 거고 거기서 정보를 획득하면 이제 뇌에서 획득한 정보를 분석하고 거르고 일부는 선택을 하고 그걸 해서 종합 내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지식과 매칭시켜서 무언가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인지에서 명령을 다시 내리면 이제 별도의 운동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각각의 부문 시스템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연계해서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호작용하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감각 시스템이 인지 시스템하고 인지 시스템이 운동 시스템하고 서로 상호작용하잖아요. 그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특정한 목적, 이근필의 생존 또는 특정한 기능, 인지 시스템은 인지를, 감각 시스템은 감각을, 운동 시스템은 운동을 수행하는 집합체, 그러니까 한 놈이 아니라 여러 놈으로 만들어진 것. 그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그걸 우리가 부분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시스템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사람을 생각하자고요. 걔네들이 뭘 한다?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근필의 생존. 그런데 그 시스템은 외부와 경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걸 이렇게 앞에 장황한 이야기를 써놓은 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봤듯이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하나의 시스템은 이 기업의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스템 여기 한번 확대해 볼까요? 기업이 하나의 전체 시스템이면 기업 안에도 부문 시스템이 있겠네요. 뭐가 있겠어? 인사 시스템, 보상 시스템, 채용 시스템, 징계 시스템 등등의 작업 시스템, 각각의 시스템들이 모여서 이 기업의 목적인 아까 얘기한 뭐 기업의 이익을 높이든지 기업의 뭐 수익을 높이든지 매출액을 높이든지 이 목적을 향해 활동을 하는 시스템인 거고 그 시스템을 전체에서 보면 이런 환경 안에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근필도 외부 환경 지금 오늘은 지금 이 강의실에 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시스템의 경계가 이렇게 있었고 이 시스템의 경계에 의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쇄 시스템이라고 하죠. closed 시스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건데 외부와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내부에서만 최적의 조건들을 찾아서 그걸 통해서 생산을 하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겠죠. 그죠? 내부 최적화만 이루면 외부 환경이 어땠든 우리는 성공했어.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딧불 잡아놓고 공부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테일러 선생님, 현대 이게 최초의 근대적 경영학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 했냐? 이분이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하버드 대학을 안 가고 공장의 노동자로 취직을 하셨. 믿어? 안 믿지. 그만큼 똑똑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이 양반이 공장의 노동자로 취직을 하셔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얘가 너무 성실해.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보시고 야, 너 지금부터 관리자를 해라. 관리자 시키. 이 양반이 뭘 하냐면 회사 안에 공정들, 그다음 작업하는 동작들 이거 다 뜯어봐. 그래서 불필요한 동작들을 찾아내기 시작해. 그 영어로 하면 뭐? 동작 연구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 하니까 아주 쉽게 모션 스터디야.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찾아냈어.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찾아내면 뭘 했냐면 그 동작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찾아내요. 이게 뭐야? 타임 스터디.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작과 그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찾아냈어. 이 두 가지를 알면 뭘 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표준 동작으로 작업을 하면 한 시간에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 를 찾아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 작업량이에요. 표준이 생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쉽게 하잖아. 그거 지금 안 적어도 돼.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야. 표준 작업량을 찾아내고 나니까 표준 작업량보다 일을 더하게 하고 싶잖아. 경영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해? 표준 작업량보다 더 많이 작업을 하면 뭘 줘? 돈을 주는 거지. 상여금, 보너스를 줘. 그럼 이 보너스가 어떻게 돼? 누구나 다 주는 거야? 아니면 잘한 놈만 주는 거야? 잘한 놈만 주는 거니까 그게 뭐야? 차별 성과급. 이렇게 되네. 이게 테일러, 이걸 통해서 테일러는 뭐 하려고 했어? 내부의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내부의 최적화를 딱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바깥에 내니까 잘 팔려. 생산성이 엄청 증가했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어. 외부와 상관없이 외부에 어디가 있냐? 외부와 상관없이 내부의 최적화를 이루면 언제나 성공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옛날 경영학자들의 접근이었어.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런 최적의 동작을 찾고 최고를 만든다. 내부 최적화를 통해서 물건을 딱 뭐가 있을까? 텀블러를 딱 만들었어. 얘가 성공했을까? 못하죠.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왜?
지금은 내부 최적화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뭘 만들어내죠?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소비자는 어디 있어?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 우리가 내 기업 내부가 외부의 환경과 연결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부의 최적화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생긴 겁니다. 경계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두 가지, 외부 시스템과 그러니까 폐쇄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 시스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렇게 외부와 환경을 주고받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고, 경계는 이 시스템의 범위를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렇게 완전히 막혀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외부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인 거고, 이렇게 아까 봤듯이 각각의 시스템이 어떤가 행동을 하면 우리가 계획, 조용, 지휘, 조정, 통제하고 다시 그것이 계획에 반영되듯이 모든 시스템이라는 게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스템을 구분을 하면 폐쇄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 폐쇄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에너지, 물질, 교환이 없는 것.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시스템 내부의 최적화만 하면 최적의 효율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개방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물질, 에너지, 정보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고, 외부의 상호작용을 하니까 변화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하여야 효율과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시스템의 개념을 경영 환경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의 경영 환경을 바라볼 때 기업이 운영되는 외부, 내부 이런 모든 조건, 옛날에는 내부만 고려했었는데 이제 외부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기업의 전략, 운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한다. 우리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기업을 폐쇄 시스템으로 생각했지만, 폐쇄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막 내부 최적화를 통해서 막 핸드폰 100만 개를 만들어냈는데 LG전자가 어떻게 됐냐고. LG전자가 전자제품 만드는 건 1등이잖아요. 세탁기, 냉장고는 최고인데 핸드폰은 왜 안 되냐고. 똑같이 내부 최적화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개방 시스템이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봤던 이 기업을 둘러싼 이 외부의 환경, 아까 얘기했던 환경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방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고, 개방 시스템에서는 외부에 있는 환경들을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환경이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환경을 구분을 하면 크게 일단 외부 환경하고 내부 환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업의 바깥쪽에 있는 거, 이게 외부 환경인 거고, 기업의 안쪽에 있는 이쪽이 당연히 내부 환경이겠죠. 그런데 이 외부 환경은 다시 구분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가 예를 보면 커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커피와 관련된 외부 환경을 보면 내 커피가 많이, 우리가 하삼동 커피 사장님이라고 치고 하삼동 커피가 많이 팔려야 되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바리스타, 좋은 원두, 그리고 그걸 좋은 커피 머신을 통해서 고급의 품질을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만들어내면 잘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부의 최적화는 이룰 거고, 그게 이제 내부에 관련된 내부의 환경인 거잖아요. 기업의 구조, 기업 문화, 뭐 기업의 내부 자원, 인적, 물적 자원, 그런 것들이 다 내부 환경이라고 보면, 외부 쪽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커피가 많이 팔리려면 어떤 환경이 있어야 할까요? 지리적. 지리적으로 뭘 따지죠? 유동 인구. 또 커피를 마시는 직업이나 나이대가 사람들. 소비자. 또 날씨. 그렇죠? 커피 장사는 여름 장사죠. 음료수를 커피 장사는 여름 장사랍니다. 겨울 장사가 아니고 여름 장사. 그다음에 또 물가, 경기. 내가 손 댈 수 없고 바꾸기 어렵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삼동 커피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도 무슨 백다방 커피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작동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 환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부 환경 중에서. 얘는 다른 모든 회사에 일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경제 상황이라든지 인구 통계학적 환경이라든지 정치 환경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사회와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영향을 공통적으로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삼동 커피가 잘 팔리기 위해선 옆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에서 옆집 브랜치가 문을 닫거나, 저기서 벌레가 나오거나, 뭐 이런, 나하고 주로 경쟁하는, 나하고 이 영향을 주고받는 외부가 있던 거죠.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나의 고객, 나의 경쟁사, 어디가 있어? 타 기업, 우리 회사의 주주, 노조, 정부, 법, 지역사회, 압력단체, 우리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걸 우리가 과업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건 크게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외부 환경은 다시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경영 환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경영 환경이라는 거는 위협인 동시에 기회다 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애플이라는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분명히 외부 환경이었잖아요. 외부 기술 환경이 변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회의 변화, 환경의 변화인 건데, 그걸 빨리 알고 그걸 그렇게 핸드폰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모바일 폰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애플에게 있었으니까 애플이 핸드폰 시장을 뒤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의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러면 삼성이나 노키아의 자리가 위협받았을까요? 소니의 자리가? 변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책장사 얘기하는데, 우리 다 알듯이 해커스의 빨갱이 파랭이 갖고 다 토익 공부하니까 저희 압도적인 1등이라고요. 저 토익 교재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1등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B2C 시장을 안 가고 B2B 시장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다 맞춰줘, 책을. 분량도 맞춰주고 난이도도 맞춰주고. 저희는 그래서 해커스가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문제 하나하나를 다 태깅을 해서 문제의 난이도 뭐 이거 다 맞춰. 이게 무슨 뭐 시제 문제다, 무슨 문제다 다 태깅을 붙여놓고서 교수가 원하는 문제의 난이도, 분량 이걸 해서 막 500페이지짜리 책을 편집을 막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디지털 에셋화 시킨 거지. 그런 거 난 겨우 이제 외곽 돌면서 교수님한테 이제 맨날 팔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 변화가 생겼어. 토익의 형태가 바뀐대, 시험의 형태가. 문제의 형태도 바뀌고 낚이는 도 바뀐대.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예측이 될 수 있잖아요. 시험 제도가 바뀌면 그 다음번 문제는 뭐냐면 누가 첫 번째 교재를 내느냐야. 시험 문제가 바뀔 때 우리는 6개월 전서부터 거기 그 시험 문제가 바뀐다고 가이드라고 샘플 문제를 한 2세트 정도 토익위원회가 내놔요. 그걸 갖고 미리 분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이 토익 쓸 수 있는 책 쓸 수 있는 저자들한테 쭉 뿌려가지고 검토받고 막 이래갖고 문제를 쫙 모아. 그래서 토익이 개정되는 딱 그 순간 1번으로 교재를 냈어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토익 책의 1등을 한번 해봤어. 그 해에. 그러니까 그게 환경의 변화라는 건 준비가 안 됐으면 위협인 거고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환경을 예측하려고 하면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환경의 동태성,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이게 빨리 변하고 있니? 천천히 변하고 있느니. 두 번째, 이 변화가 복잡한 거니? 단순한 거니? 그리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자원은 희소해지는 거니? 풍부해지는 거니? 마지막으로 이게 집중된 변화인 거니? 산만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니? 이 네 가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양상은 복잡하고 환경과 관련된 자원이 부족하고 산만할수록 예측이 난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그냥 한 번 봐놓으면 시험 문제 혹시 나오면 맞힐 수 있는데 모르면 못 맞히는 거라서 이 뷰카라는 게 있습니다. 뷰카. 요거는 요 각각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현대 경영 환경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예요. 첫 번째, 변동성. 현대에 들면서 점점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경영 환경이 변하더라. 첫 번째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는 uncertainty죠. 불확성인 겁니다. 거기 U를 따라온 거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복잡성인 겁니다. complexity. 복잡성인 거. 상호 연결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서 이게 환경을 분석하고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이 모호성인 건데요. 명확한 의미, 해석 이런 게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요 뷰카 이게 또 보기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딴 거 내기가 너무 좋잖아. 이게 요즘에 21세기의 경영 환경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다. 뷰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다시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그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그 환경의 변화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위험을 파악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지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실제로 위험한 거하고 지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들 막 호들갑 떨고 뭐 하고 하는 하여간 사장님들한테 맨날 우리가 기회인 적이 없어. 맨날 올해는 위험합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못 올린다는 이 시리즈잖아, 이렇게. 이 주관적인 위험 수준하고 객관적인 위험 수준하고 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